병원에서 내 며느리가 내 생명 유지 장치를 뽑았어요. 간호사가 모든 걸 비디오로 찍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 며느리 미경이가 인공호흡기 뒤로 손을 뻗는 걸 봤어요.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이 전원 코드를 감싸쥐고 아들 민준이에게 속삭였죠. 어차피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라질 뿐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나는 이미 이틀 전부터 인공호흡기를 떼고 있었고 그 기계는 단지 내 활력 징후를 감시하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야간 간호사는 아침에 내가 50만 원을 찔러준 후부터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계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내가 가족들이 돈 때문에 나를 살해하려는 걸 지켜보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심지어 내가 이미 6개월 전에 해외로 빼돌린 돈이라는 것도 몰랐죠. 제 이름은 김순희예요. 하지만 모두 3년 전쯤까지 저를 순희라고 불렀어요. 민준이가 차갑고 딱딱한 말투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가 첫 번째 경고였어야 했죠. 저는 71세이고 최근까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박철수가 아이들이 10대였을 때 건설사고로 죽은 후 2아이를 키웠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20년 동안 병원에서 2교대로 일했어요. 민준이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다지 훌륭한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학위는 있었죠. 제 딸 지연이는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어요. 역시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노력은 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는 3월 어느 화요일 아침 슈퍼마켓 밖에서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져 엉덩이뼈가 부러졌을 때 시작되었어요. 극적인 건 아니었고 수술과 재활이 필요한 깔끔한 골절이었죠. 민준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 안에서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강남 종합병원에서 15분 거리였죠. 엄마, 정말 불편하네요. 민준이는 3시간이나 지나서야 나타나서 말했어요. 미경이는 제 월급보다 비싼 디자이너 코트를 입고 뒤따라왔죠. 오늘 재정 상담사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내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당신들 일정에 방해해서 미안하네. 저는 빈정거림을 가볍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미경이는 눈치챘어요. 그녀는 민준이의 팔을 꽉 쥐었어요. 어머님은 지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여보. 어머님이 괜찮아지신 후에 어머님의 거주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거주 상황. 그 2단어가 제가 이 세상에서 7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경고음을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기도 전에 수술실로 옮겨졌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된 후였죠. 제가 은퇴한 심장 간호사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알게 돼요. 저는 강남종합병원에서 34년 동안 일했고 현재 그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을 훈련시켰죠. 그래서 제 옛 제자 중 한 명인 난이가 현재 수술실 수간호사로 저를 회복 이틀째에 불러냈을 때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순희 선배님,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요. 그녀는 복도를 확인하며 속삭였어요. 선배님 아드님이 선배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 묻고 다니세요. 선배님이 진정된 상태에 있을 때 제가 본 적 없는 의사를 데려왔어요. 박 선생님이라고. 뭔가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종류의 의사인데? 저는 이미 짐작했지만 물었어요. 정신과 의사요. 노인 능력 평가 전문이죠. 민준 씨가 치매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음 같은 용어를 막 쓰고 다녀요. 순희 선배님, 제가 선배님과 함께 일한 모든 해 동안 선배님은 절반 나이의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미경이가 언급한 거주 상황은 저를 돕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를 무능력자로 선언해서 제 재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제가 수년 동안 은퇴 계획을 세웠고 철수가 사망했을 때 받은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 저는 그걸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35년 동안 투자로 불려왔죠. 이제 47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정확한 금액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알기로는 저는 병원 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살고 있었죠. 나니야, 부탁 하나만 하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모든 걸 기록해줘. 모든 방문, 모든 대화, 그들이 나에게 서명하게 하려는 모든 서류를. 할 수 있겠니? 그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선배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하지만 뭘 하실 건가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줄 거야. 저는 말했어요. 적어도 그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후 3주 동안은 가족이 얼마나 빨리 독수리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지현이는 8개월 동안 저에게 전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엄마의 안녕을 걱정하며 피닉스에서 날아왔어요. 그녀와 미경이는 도둑처럼 친해져서 구석에 웅크리고 준비와 전환에 대해 토론했죠. 그들은 제가 진통제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약을 숨기고 꼭 필요한 만큼만 복용했어요. 고통은 저를 예민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들이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 듣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집만 해도 80만 달러의 가치가 있어. 어느 날 저녁 지현이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적어도 수십만 달러의 저축은 있을 거야. 민준이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 미경이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 15년 동안 똑같은 현대차를 몰고 여행도 안 가고 자신을 위해 좋은 걸 산 적도 없어. 전형적인 대공황 시대의 사고방식이지. 지현이가 말했고 저는 제가 1933년이 아니라 1953년에 태어났다는 걸 말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어야 했어요. 일단 우리가 위임장을 받으면 집을 팔고 그녀의 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요양시설은 한 달에 3,000달러밖에 안 해. 그녀가 10년 더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돈보다는 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은 다음 날 능력 평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는 신경질적인 손과 눈에 미치지 않는 미소를 가진 마른 남자였어요. 민준이와 미경이는 그가 질문하는 동안 경비원처럼 그의 뒤에 서 있었죠. 김 여사님,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4년. 저는 일부러 천천히 말하고 눈을 약간 방황하게 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누구죠? 저는 잠시 멈추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 그 남자 있잖아. 있는. 저는 말을 흐리며 민준이와 미경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교환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이. 저는 분명하게 말한 다음 주저했어요. 그리고 내 딸 지혜, 아니 지현이. 가끔 헷갈려. 그것은 1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되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 보일 만큼 충분히 틀린 답을 했지만 연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만큼은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제가 대답에 더듬거릴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를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36시간의 진통을 겪었는데 이것이 결국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틀 후 미경이가 복돼서 전화하는 것을 엿들었을 때였어요. 네, 박 선생님은 그녀가 확실히 요양시설에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녀가 서류에 서명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녀가 거부하면 법원에 청원할 수 있죠. 아니요,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상속 재산요? 모든 것이 정리되면 적어도 500만 달러는 될 거예요. 네, 판사님 캠페인에 분명히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모 판사님. 모 판사.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뉴스에 나왔지만 어찌 된 일인지 기소되지 않았죠. 이제 저는 민준이가 법적 절차에 대해 왜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판사를 매수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연어천 근처의 오두막에서 사는 어부 친구인 동현이에게 전화했어요. 우리는 약 10년 전에 잠깐 데이트했고 그 후 좋은 친구로 남았죠. 동현아, 잠시 사라질 곳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니? 순희야, 무슨 일이야? 내 아이들이 나를 무능력자로 선언하고 내 돈을 훔치려고 해. 나는 죽어야 해. 긴 침묵이 흘렀어요. 법적으로 아니면 문자 그대로? 법적으로. 하지만 문자 그대로처럼 보여야 해. 내일 계획을 가지고 갈게. 그 계획은 단순함에서 훌륭했어요. 동현이는 중환자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 마리아를 알고 있었죠. $10,000에 저는 기꺼이 지불했어요. 그녀는 내가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의료 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인공호흡기 지원을 중단하지만 기계를 계속 작동시켜서 마치 내가 여전히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상태가 악화될 것이고 동현이는 제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북쪽 지방의 더 작은 병원으로 옮겨지도록 주선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거기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었어요. 구급차는 동현이의 오두막에 멈춰서서 모두가 제가 외딴 시설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동안 저는 숨어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죠. 난이가 등장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민준 씨가 수상한 의사를 데려오는 것, 미경 씨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지현 씨가 선배님이 살아있는 동안 집을 팔겠다고 논의하는 것. 하지만 순희 선배님,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을 들었어요. 그녀는 녹음을 틀어줬어요. 그것은 가족 대기실에 있는 민준이와 미경이의 목소리였죠. 민준이의 목소리. 그녀가 곧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옵션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 미경이, 어떤 종류의 옵션? 민준이, 박 선생님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지. 노인들은 항상 사고를 당하잖아. 약물 오류, 낙상, 심지어 생명유지 장치 문제까지. 미경이,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나는 그녀의 고집이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왔다고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 보험금을 남겼고 그녀는 우리가 고생하는 동안 용처럼 금을 깔고 앉아 있었어. 지현이는 집을 잃을 지경이야. 우리는 벤츠 할부금을 밀렸어. 당신 여동생은 수술이 필요해. 이건 우리의 상속 재산이야, 미경아. 우리는 단지 조금 일찍 청구하는 것뿐이야. 미경이, 얼마나 들까요? 민준이, 5만 달러.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미경이, 해.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돈 때문에 나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저는 눈에 눈물이 가득한 난이를 바라봤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안 돼. 저는 말했어요. 아직은 안 돼. 지금 신고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부인할 거야. 문맥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거야. 민준이는 변호사야. 그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아. 그들이 실제로 시도하게 해야 해. 순희 선배님, 그건 위험해요. 나는 평생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어. 내 나이에 위험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수정했어요. 마리아는 제가 약물에 반응해서 일시적인 호흡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합법적인 이유로 저를 인공호흡기에 연결할 것이었어요. 이틀 후 그녀는 저를 떼어내겠지만 기계를 계속 작동시켜서 마치 제가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었어요. 난희는 민준이와 미경이가 그녀가 퇴근할 시간을 정확히 알도록 해서 제가 취약하게 남겨지도록 할 것이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아이들이 휴가를 계획하는 것처럼 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진정된 척하는 것이었죠. 지현이는 온라인에서 새 차를 쇼핑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는 해변 별장을 살펴봤죠. 민준이는 제 집, 제가 그들을 키웠고 그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뒷베란다를 지었던 제 집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났어요. 그들은 제가 그저 무기력한 노파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제가 심장병동에서 34년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는 것을 잊었어요. 저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밤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목요일이었고 창문에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난이는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생겨서 일찍 퇴근해야 한다고 민준이에게 크게 알렸어요. 마리아는 편리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중환자실은 조용했고 기계의 삐소리와 멀리 떨어진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의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발소리, 두 쌍의 발소리. 민준이와 미경이.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 미경이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의료비로 더 많은 비용이 들 거야.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박 선생님은 어차피 그녀가 뇌사 상태라고 말했어. 우리는 단지 자연을 돕는 것뿐이야. 저는 가늘게 뜬 눈꺼풀을 통해 그들이 인공호흡기에 접근하는 것을 봤어요. 미경이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죠. 아마도 어떤 끔찍한 보험 사기 계획을 위해서겠죠. 민준이는 전원 코드를 잡았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눈을 떴어요. 아들아, 안녕?
그는 너무 세게 몸을 움찔해서 미경이와 부딪혔고 미경이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엄마, 깨어 있으셨어요? 나는 계속 깨어 있었어. 저는 똑바로 앉으며 말했어요. 인공호흡기 튜브는 제 목에 연결된 적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그것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턱 밑에 영리하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죠. 게다가 나는 이틀 동안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았어. 저 기계는 단지 내 심장 박동을 감시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아들이 방금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안정적이지. 우리는 아니었어요. 이건 민준이가 더듬거렸어요. 오, 하지만 그래. 난이는 휴대폰을 들고 프라이버시 커튼 뒤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모든 걸 비디오로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저 기억하세요? 당신 엄마가 두 교대로 일하실 때 제가 당신을 돌봐줬었죠.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모 형사가 걸어 들어왔을 때였어요. 부패한 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름만 같은 우연의 일치였죠. 민준 박, 미경 박, 당신들은 살인 미수, 살인 공모,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현이는 호텔에서 그들이 그녀를 잡으러 왔을 때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녀는 3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막기 전에 주차장까지 갔죠. 그녀는 박 선생님이 알고 있던 킬러에게 연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몇 달 동안 박 선생님에 대한 사건을 만들고 있던 위장 경찰이었죠. 박 선생님은 체포되자 카나리아처럼 노래했어요. 뇌물수수, 가짜 능력 평가, 요양시설로부터의 리베이트 등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모 판사는 골프 클럽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들은 무기력한 척하는 방법을 아는 은퇴한 간호사 1명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가 무너졌죠. 재판은 큰 화제였어요. 노파가 살인적인 자녀를 잡기 위해 혼수 상태를 속이다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민준이는 15년형, 미경이는 12년형, 지현이는 10년형을 받았어요. 박 선생님은 20년형을 받았죠. 판사는 가장 많은 25년형과 불명예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상처가 된 것은 수사 중에 그들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뒤져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그것에 대해 논의해왔죠. 모든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모든 생일 카드, 모든 사랑해요. 엄마는 3년 동안 거짓말이었죠. 저는 집을 팔았어요. 더 이상 모든 추억이 도구로 변한 그곳에서 살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가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철수에게 속했던 것만 남겨두었어요. 제가 저축한 470만 달러요? 저는 200만 달러를 노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기부했어요. 또 다른 100만 달러로 간호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했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겨두었지만 사치스럽지는 않게 했어요. 저는 동현이의 집 근처 바닷가에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낭만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저녁을 먹고 일요일에는 낚시를 하러 가죠. 저는 물건을 테이블에서 떨어뜨려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말썽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입양했어요. 적절한 것 같아요. 난이는 한 달에 1번 방문해요. 그녀는 중환자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왔는데 모든 간호사들이 팀 순위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이 모든 엉망진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울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좋은 눈물이었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가끔 저는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어린 시절의 민준이와 지현이에 대해 생각해요. 모래성을 쌓고 파도를 쫓고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애원했죠. 그들이 언제 변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항상 이럴 수 있었는데 제가 볼 수 없었던 건지 궁금해요. 어머니의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하죠.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맹목적이지 않아요. 지난주 저는 감옥에 있는 민준이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는 용서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미경이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것을 뜯지도 않고 불에 던져버렸어요. 어떤 다리는 재건될 운명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불태워지고 재는 바람에 흩뿌려져야 할 운명이죠. 저는 71세예요. 저는 남편을 묻었고 암에서 2번 살아남았고 3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고 이제는 저를 살해하려는 자녀들에게서 살아남았어요.
제 나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유산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남길지에 대해 생각하죠. 저는 가장 큰 유산은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누구인지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아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제가 그저 시간이 지난 무기력한 노파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살려왔고 모든 속임수, 모든 신호, 모든 징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잊었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삶이 던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강해진 순이었다는 것을 잊었어요. 오두막은 파도 소리와 말썽이의 가르릉거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해요. 저는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끔찍하지만 행복해요. 저는 자신만의 전투를 치른 다른 여성들과 함께 독서 클럽에 가입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버 생존자라고 부르죠. 우리는 와인을 마시고 선원처럼 욕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켜주죠. 내일은 중환자실에서의 그날 밤 이후 한 년이 되는 날이에요. 난희가 마리아와 함께 축하하러 올 거예요. 우리는 생존, 정의, 우리가 태어난 가족이 아닌 우리가 선택한 가족을 위해 건배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FBI 요원이 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줄지도 몰라요. 그는 모 판사에 대한 사건을 담당했고 제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하죠. 저는 그에게 용기는 그저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긴 두려움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40년의 어머니로서의 삶,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여전히 어떤 기계 없이도 숨을 쉬고 있죠.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쓰레기처럼 버려지기를 거부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약해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강인하고 인내심이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포식자이고 저는 먹잇감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자연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은 자신을 보호하는 어미라는 것을 잊었어요. 지금 해가 지고 있고 바다를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말썽이는 저녁 식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제 그림은 여전히 끔찍하지만 제 것이에요. FBI 요원, 그의 이름은 로버트예요. 이 내일 중국 음식을 가져올 거예요. 71세의 삶은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것은 피, 눈물,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에서만 나오는 분노로 얻은 제 것이에요. 그들은 저를 삶 자체에서 뽑아내려고 했어요. 대신 그들은 핏줄은 충성을 의미하고 가족은 영원하고 아이들은 괴물이 될 수 없다는 환상에서 저를 뽑아냈죠. 이제 저는 진실, 선택된 가족, 이전보다 더 작지만 더 정직한 삶에 연결되어 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